자, 아까 2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당은 등원 조건으로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을까? 이거 거래 없이 한국당이 기어 들어갔다면 저거는 정신질환자로 봐서 분당 서울대병원 80일 병동 정신과 폐쇄병동의 한국당 지도부를 다 감금시켜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럴 만큼 순진하거나 순수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솔직히 제가 정치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제가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치에 들어가서도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를 좀 펼칠 수 있겠다 했는데 가보면 정치판에 저 시골의 정치판에 그냥 이 발 들이고 사는 브로커한테도 판판이 당했어요. 그리고 중앙무대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용당했고 버림받았고 뒤통수 맞았다라는 일들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딴에는 온갖 조직도 만들고 또 무슨 개혁을 위한 안도 만들고 그때부터 부지런하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쫓아다녔지만은 그거 다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다음 총선에 국회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거였다. 그걸 하기 위한 어디 돈을 구하고 그걸 하기 위한 좀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 다음에 아부하고 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실력자한테 완전히 달라붙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정치와 관련되는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주종관계로 중세의 제후와 기사하고의 관계처럼 확실히 맺어놓는 게 중요했다. 돈이 없는 놈이면 그런 관계야만이 유일하게 정치의 보정이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판에 있는 몇 년 동안에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대의 명분이나 원칙만 따지고 다녔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명분으로 뭘 해도 결국 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나 날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는 일종의 포장일 뿐이고 그들은 날 머리 위에서 어떻게 가지고 놀까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내가 아는 세계는 이거는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초딩 수준이었겠구나. 그 뒤에부터 제가 그 근처에 좀 얼씬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치판도 똑같은 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따지고 원칙 주장하고 무슨 정인이 가치니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이 한마디로 맹목적 충성과 아부, 돈이 없으면 맹목적 충성과 아부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가 묻을 만큼 묻은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 황교안 그 다음에 나경원 이 두 사람이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등원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황교안이 출마를 결정할 때부터 황교안의 1위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내용들이 깔리면서부터 깊숙하게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지금 지나간 걸 찾아보세요. 지난 대선 직전이나 황교안이 나올까봐 황교안을 공격하는 좌파들의 글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대한민국의 좌파나 민주당 패거리들이 황교안을 사람 취급하는가. 나경원을 사람 취급하는가. 그런데 황교안이 한국당에 입당하고 당 대표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황교안에게 집중 포화를 놓기보다는
황교안이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마이뉴스 등부터 발표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뭔 이야기를 의미하겠습니까? 자, 저 사람이 되면 장내로 원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황교안 측과 우리가 이 큰 정치를 하기 위한 틀에서 내막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이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방송에 출연한 유력 후보 한 명에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판 다 짜여졌다. 솔직히 뭐 노골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뭐 타러 둘러리 서러 가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 말을요. 그래서 다 짜여진 판이 그냥 그대로 굴러가서 황이 된 거고, 황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원내로 조건 없이 복귀한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조건이 없지만은 뒤로 조건은 뭐냐? 황이 무사히 당대표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 열심히 조성했잖아요. 황이 1등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회한 한국당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황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겠구나. 이번에 당대표만 되면 문정권이야 이제 뭐 자빠져서 무너지는 거고 황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외생 변수들이 사라진 채 냉정하게 한국당의 선관위도 중립적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의 지도부도 중립적으로 하고 황 옆에 붙지 않고 객관적인 선거를 했다 하면 황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는 보수 언론까지도 가세했어요. 자, 보수 언론들이 5.18 폄훼 논란이나 한국당에 밖에서 태극기 들고 온 사람들이 한국당의 전당대회장을 휩쓸고 다닌다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5.18 폄훼 논란을 벌인다고 비판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희생양이 된 사람은 김진태 후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언론조차도 한마디로 황교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태극기 든 사람들이 전당대회장을 점거했다. 당이 0.5%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휩쓸린다. 더 나아가지고 5.18 폄훼 논란을 벌인 사람들을 빨리 정리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뭔 선거가 김진태 의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듯한 오세훈과 오랜 경륜을 가지고 원만한 황교안. 황교안은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삼성 엑스파일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는 과정이 딱 보여줬잖아요. 되고 나서도 지금 기업과 관련해서 하는 말 보세요. 자, 기업을 탄압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되고 나서 며칠은요, 문정권과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야지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양 오만대 간섭합니다. 심지어 뭐 버닝썬 이야기까지 해요. 경찰청장 오면 버닝썬과 관련해서 유착 의혹이 있다는 등 이야기하고, 그 황교안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통령이 그야말로 온갖 일에 개입해서 한마디씩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이 판은 다 짜여져 있다. 그래서 바로 되자마자 국회 전격 복귀를 한 거다. 김태우나 신재민이나 또 손혜원이나 드루킹 김경수 문재인 부부 재특검이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겨냥해서 스폰서라고 하는 검찰 주장, 최씨 회사부터 포스코 건설부터 뭐 국토관리청입니까? 이런 데 다 뒤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김태우 수사관 뇌물로 엮으려는 거죠. 자, 제가 그 손혜원 문제를 그렇게 파헤쳐서 터뜨리지 않았으면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제가 미북 회담할 때 손혜원이 문제를 썩 물타기해서 끝낼 거라 했잖아요. 27일 날부터 딱 신재민이 처벌 불원서를 정신과 폐쇄병동에 심대하게 정신 이상이 와서 장기간 입원한 사람한테 받아내고 전화 확인까지 합니다. 만약에 미북 회담이 잘 됐으면 요 사이에 손혜원이 한 번쯤 검찰 갔다 와서 끝날라 했을 거예요. 미북 회담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지요. 그래서 지금 뭐 문다의 문제고 무슨 뭐 장성 서류를 잃어버린 정모 행정관 문제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문 정권은 작년 12월 달, 1월 달, 두어 달 동안에 설 직전까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한마디로 한국당의 지도부가 그걸 다 덮어주고 국회로 복귀를 해준 겁니다. 패서 KO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안 패면서 승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한국당에 안착해서 한국당 지지율도 조금, 계속 한국당 지지율을 조금씩 올릴 거예요. 한번 봐요. 오늘도 뭐 29%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이제 곧 민주당하고 얼마 찬자리 수다. 요렇게 이제 합니다. 자, 보수 언론들은 열심히 황교안을 서포트할 거예요. 대기업 보수 언론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의 기득권, 수구 기득권 보수는 황교안이 최적임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최적임자는 불행하게도 대선에는 최고로 부적절한 자죠. 가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가세한 사람이 한국당의 성관이도 가세했고 김병준 비대위도 가세했어요. 김병준 처음에는 황교안 나오지 마라 하더만 어느 순간부터 황교안을 위한 룰을 만들어 주잖아요. 사퇴한 5명이 주장한 말은 옳았어요. 연기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토론 좀 하게 해달라. 근데 그 사퇴한 5명도 결국 황교안을 위해서 다 사퇴해버린 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두가 도와서 황교안이 됐다. 참 황교안은 운 좋지요. 법무장관 하다가 총리 되고 총리 하다가 군안대행 되고 한국당 대표 되고 운빨로 말하면 저래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원로들이 저 보수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아부합니다. 이해창이나 반기문이보다 황교안이 훨씬 내공이 있다. 어제 보도가 됐잖아요. 내공은 개뿔. 좀 더 지켜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황교안은 설거머니 원내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그야말로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또 저쪽에서는 트로이 목마인 줄도 모르는 황교안한테 MB도 좀 풀어주겠다고. 큰 자기한테 나중에 트로이 목마가 될 거예요. 말 선물, 목각 말을 하나 보낼게 큰 거 받아라 하고 줬어요. 자, 혹자들은 김경수 문제를 풀어주려고 MB를 풀어줬다는데 그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권이요 지금 판사들을 협박해서 지 맘대로 갖고 노는데 김경수 풀어준다고 MB 풀어줄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김경수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보수에서 누가 뭐라 할 건데 이 정권이 그런 체면을 고려해서 MB를 먼저 풀어주고 나중에 김경수를 풀어줘요? 참 순진들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대략 뭘 주고받았는가가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앞으로 당분간 황나 두 지도부는
시끄럽긴 하고 설치기는 하는데 정권한테 본질적으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하늘로 향해서 화살촉을 빼고 날리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계속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미세먼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청년들이 충격적으로 미세먼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 2200건의 청원이 들어갔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20대, 30대인데 한국 땅에서 한 50년, 60년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미세먼지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정부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공재하면 공기, 그리고 물은 벌써 돈 내고 사 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생수를 사 먹든 정수기를 설치하든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공기도 물처럼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되고, 심지어 부자들은 산소 발생기도 돌리고, 그거 비쌉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는 공기 안에 있는 먼지만 잡는 건데요. 그런데 문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만 틀어대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집에 가득 차고 산소는 없어지지요. 먼지는 줄어든다 해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먼지 마시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심하다고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공기청정기만 냅다 돌리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건 또 산소가 없어져서, 그래서 밖에 안 나가도 머리 띵하고 몸이 묵직한 것도 역시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안에 산소 발생기를 넣어야 되는데 산소 발생기는 한 대 몇백만 원이에요. 괜찮은 거는 훨씬 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기도 돈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 중에 제일 싼 게 2,500원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이 하루에 마스크 비용만 10,000원이고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래서 국가가 마스크를 갖다가 사서 아무것도 안 하려면 마스크라도 사서 보급을 해라.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라고 입증이 되지 않았냐. 중국 때문이 확실한데 환경 이슈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정부가 화력발전소 세운다, 원전 세운다,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태양광 한다고, 예? 풍력 발전한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왜 이 국민이 숨도 못 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건이 출범한 이후에 15,946시간이 흘렀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대통령이 표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고, 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비상조치를 문재인이 말을 하니 장관들은 하나마나한 자기 부서와 관련 있는 현장에 잠바 입고 마스크 끼고 찾아가서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세월호 넉장 대처한다고 비판을 해가 집권한 그들이 도대체 이 미세먼지라는 국민 다수의 목숨을 서서히 죽여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시간만 허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들도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나라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해야지요. 자, 그래서 이러니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집값은 더럽게 비싸고, 예? 그런 나라에서 이제 공기까지도 더럽다면 차라리 저개발국이라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경제 성장하라고 경제 살리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는데 최소한 숨쉬고 마시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체성, 자긍심하고 관련되는 거고, 강경하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중국이라고 청와대가 뭐 좀 한마디 강경하보고 조용히 하라 했는지 설거머니 했지만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한국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입장을 놓고
근거가 있는 말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서모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한국 관리가 과학적 근거를 가졌는지 분석을 했는지 전문가의 뒷받침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 외교장관이 서모고 원인이 중국도 서모고라 해요. 우리만 미세먼지랍니다. 그래서 서모고 원인이 중국이라고 한 데 대해 입장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강경화는 국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룩항 대변인은 최근 한국 서울과 수도권의 며칠째 사람들이 서모고에 대해 비교적 큰 원망을 품고 있어 정부에 압력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짜고짜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9월에 조선일보 보면 태평양 조그만 섬나라 나우루에서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18개국 정상이 모였는데 난데없이 중국 차관급 외교관이 한마디 하겠다고 끼어들어서 나우루 대통령이 바른 기회를 주지 않자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태평양의 섬나라는 중국 관광객들이 다 먹여 살리는데 대놓고 무시한 거죠. 나우루 대통령은 일개 관리가 큰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상들을 협박하려 했다고 인구 10,000명의 대통령이 꾸짖는 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이 문정권이 미세먼지에 대해 저렇게 하는 걸 보면요. 조선시대 때 4대, 고려시대 때 4대를 방불케 하는 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파, 주체사상파, 민족을 우선을 따지는 주체사상파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말이나 민족 우선이라는 말도 이 시대 착오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대 착오적인 사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과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보고 이것들이 좌파입니까? 좌파는 전 세계가 한 나라다라고 인터내셔널 이야기를 해야 좌파지요. 참 가소롭습니다. 문재인, 당신이 시진핑한테 미세먼지로 전화 한 통 한번 하면 내가 뒤에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여줄게. 아이고 가소로워서 정말.